박복자 씨, 오늘 우리 딸 제사니까 음식은 최고급으로만 준비하세요. 시장 가서 아무거나 사오는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눈이 낮아 보여요? 명절 음식처럼 대충대충 해서 올릴 생각 말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정성 그 자체여야 하는 거 몰라요? 박복자 씨,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내가 알려줬잖아요. 김치는 옆으로 가지런히 눕혀 담고 고사리는 3번 꺾어서 올리라고요. 제사는 망자에게 드리는 건데 아무렇게나 올리면 망자가 좋아하겠어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박복자. 나이 60에 접어든 베테랑 파출부다. 이 바닥에서 잔뼈 굵기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자부한다. 30년 넘게 서울 강남 일대 부잣집을 전전하며 살림을 도맡아왔다. 손때 묻은 걸레질부터 고급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다. 오늘 내가 향하는 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주택가, 일명 백만장자 회장님 댁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저택은 좋기 200평은 될 것이다. 정원엔 값비싼 분재들이 줄지어 서 있고 현관 대리석은 빛이 날 정도로 반짝였다. 이 댁 사모님은 재벌가 며느리답게 품이 있고 고상한 척한다. 늘 명품 한복이나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은 시커먼 속물 그 자체다. 돈으로 사람을 재고 신분으로 사람을 무시한다. 나 같은 파출부는 그저 하인 취급일 뿐이다. 박복자 씨,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사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나 다를까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인상을 찌푸린다. 명령조로 말을 뱉는다. 오늘 우리 딸 제사니까 음식은 최고급으로만 준비하세요.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 시장 가서 아무거나 사오는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눈이 낮아 보여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명절 음식처럼 대충대충 해서 올릴 생각 말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정성 그 자체여야 하는 거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갖가지 수모를 겪었다. 무시와 멸시, 하대와 조롱. 이 모든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왜일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아렸다. 사모님은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거실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호화로웠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 카펫. 모든 것이 돈 냄새를 풍겼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 1년에 단 한 번 기일에만 꺼내놓는다는 딸의 사진. 좋기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인이 웃고 있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 단정한 머리, 맑은 눈, 부드러운 미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내 조각이라도 되는 양. 가슴 한편이 아련해졌다. 눈매가 낯익다. 코끝이 낯익다. 입술 모양이 낯익다. 나는 사진 앞에서 멈춰섰다. 박복자 씨, 사모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왜 멍하니 서 있어요? 빨리 장 보러 가지 않고. 아, 네. 죄송합니다. 나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상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린 시절, 나와 함께 놀던 누군가,
나를 안아주던 따뜻한 품. 복자야, 언니가 지켜줄게. 누군가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렸다. 지금은 장을 봐야 할 때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아련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잔상은 이 집에서 겪게 될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될 거라는 예고편 같았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집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박복자 씨,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사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녀는 제사상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봤다. 김치는 옆으로 가지런히 눕혀 담고 고사리는 3번 꺾어서 올리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음식을 정리했다. 제사는 망자에게 드리는 건데 아무렇게나 올리면 망자가 좋아하겠어요? 사모님의 잔소리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매일 아침 7시. 출근하면 사모님의 깐깐한 검수부터 시작된다. 복자씨, 냉장고 정리 좀 보세요. 어제 산 채소가 왜 여기 있어요? 이건 위쪽 칸에 넣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냉장고 정리는 물론이고 걸레질 하나까지도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 해야 했다. 이게 걸레질이에요? 여기 먼지 그대로잖아요. 다시 하세요. 제대로.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다. 그동안 수많은 파출부들이 거쳐갔다. 김 아줌마, 이 아줌마, 최 아줌마. 모두 한두 달 못 버티고 나갔다. 사모님 성격 못 참겠어요.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누가 버티겠어요? 하지만 끈기 하나로 버틴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어차피 이 나이에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60이 넘으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돈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 월세 60만 원의 생활비까지. 여기서 한 달에 250만 원을 받는다. 적지 않은 돈이다. 가끔은 내가 이 집에 왜 이렇게 얽매여 사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리곤 했다. 복자씨, 사모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 설거지는 제가 한 번에 다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왜 늘 이렇게 밀어두세요? 나는 싱크대로 달려갔다. 아니, 대체 박복자 씨는 뭐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주는 돈이 아깝네요. 이러다가 제사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차려낼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늘 이런 식이었다.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마치 그녀의 본업인 양. 매 순간 나를 아래로 내려다봤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꾹 참았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겪어야 하는 서러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이었다. 오후 3시쯤 사모님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고급 찻잔에 담긴 녹차. 은은한 향이 거실에 퍼졌다. 나는 그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가구를 닦고 창문을 닦았다. 그때 그녀의 손에서 들려있던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다. 갈색 가죽 표지의 오래된 사진첩. 사모님은 그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슬픔? 그리움? 아니면 후회? 사모님, 그 사진첩은? 내가 무심코 물었다. 그 순간 사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사진첩을 감췄다.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진 몇 장 들어있는 건데, 왜요? 그녀의 과도한 반응에 나는 오히려 의아했다.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 그러다 문득 1년 전 제삿날 봤던 그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실벽에 걸린 흑백 사진. 그 여인과 사모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던 미묘한 기시감. 그 정체를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청소에 집중했다.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아니, 박복자 씨. 사모님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이거 제사상에 올릴 대추예요? 그녀는 내가 사온 대추를 집어들고 나를 노려봤다. 썩은 대추를 가져오면 어떡해요? 내가 고급으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분노로 인한 떨림이었다. 내 딸한테 이런 걸 올릴 순 없어요. 당장 가서 다시 사와요. 나는 대추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썩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샀다. 하지만 사모님은 듣지 않았다.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대체 뭘 하는 거예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다. 이틀 후가 바로 그녀 딸의 기일이었다. 사모님, 이 대추는 내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다. 말대꾸하지 마세요. 당장 나가서 다시 사오라고요. 나는 그녀의 말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하고 주눅이 들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억울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더 큰 모욕이 돌아올 것이 뻔했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때 사모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그녀는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복도 쪽으로 걸어가며 통화를 시작했다. 나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수도 없이 당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는 동안 나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앞에 섰다. 흑백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다. 흑백 사진 속 여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미소. 그리고 그 여인의 눈매, 코끝, 그리고 입술 모양. 자꾸만 낯설지 않았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기시감. 나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사진을 만져봤다. 차가운 유리 표면. 그때였다. 사진 액자가 약간 흔들렸다. 그 순간 사진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내렸다. 뭐지?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종이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복자에게. 아빠가. 내 이름 복자. 그리고 아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찍어주셨던 흑백 사진 속 어린 시절의 내 모습, 어머니와 함께 행복했던 짧은 순간들. 복자야,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아버지의 목소리. 웃어봐, 우리 딸. 나는 분명 외동딸이었다. 그런데 왜 이 사진 속 여인은 딸 복자라고 불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 집 사모님은 1년에 단 한 번, 기일에만 이 사진을 꺼내놓는다고 했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박복자 씨, 사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다. 왜 멍하니 서 있어요? 당장 가서 대추 다시 사오지 않고 뭘 꾸물거려요? 나는 황급히 종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지금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줄 알아요? 제사 준비도 제대로 못해서 망신 줄 생각이에요? 진짜 못해 먹겠네. 나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주머니 속 종이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복자 씨, 이 제사상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팔짱을 낀 채 제사상을 내려다봤다. 내가 몇 번을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동쪽에는 과일, 서쪽에는 나물. 홍동백서, 조유리 씨. 이것도 몰라요? 나는 제사상을 다시 살펴봤다. 분명히 제대로 차렸는데. 당신 나이 60이면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사모님이 코웃음을 쳤다. 정말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내 딸 제사를 망치다니. 내가 미쳐요. 사모님의 비난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내가 차려놓은 제사상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트집을 잡았다. 이 대추 위치 봐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예요. 이 배는 왜 이렇게 작아요? 이 나물은 색이 왜 이래요?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사모님, 제가 다시요? 다시 해봤자 마찬가지죠. 그녀는 손을 저었다. 내가 이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수없이 당했지만 오늘은 유독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아까 주머니에 넣어둔 종이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사랑하는 우리 딸 복자에게 아빠가 그 문구만이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박복자 씨, 이건 뭐예요? 사모님이 제사상 위 음식 하나를 집어들었다. 닭고기 요리였다. 제사상에 털 달린 음식 올리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사모님, 그건 제가. 이게 다 뭐예요? 그녀는 듣지 않았다. 재료는 최고급으로 사오라고 했더니 길바닥에서 주워왔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 딸이 이걸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딸 제사를 맡긴 내가 바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비난을 감내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사모님이 비웃었다. 당신은 늘 죄송하다고만 하잖아요.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을 애써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다. 복자에게 아빠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일하게 됐는지, 왜 이 사모님이 나를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는지, 그리고 왜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거실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여인. 그녀가 바로 나이.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는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모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사모님이 나를 쳐다봤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가 끝났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사모님이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에게 말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건방지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또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 하려고? 아까부터 찜찜하게 이러는 게 영 거슬리네요. 사모님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봐요. 나 지금 피곤하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사모님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종이에 쓰인 글씨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사랑하는 우리 딸 복자에게 아빠가.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퍽! 찻잔이 산산조각이 났다. 차가운 녹차가 카펫에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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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다그쳤다. 나는 차분하게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사모님,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도 사실은 외동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찍어주신 흑백 사진 속 어린 시절 제 모습. 나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 속 여인과 똑같더군요. 그게 무슨... 그리고 이 종이에는 사랑하는 우리 딸 복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다시 가리켰다. 제 이름은 박복자. 사모님 딸 이름도 복자였죠?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사모님,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온 날부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 구조,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가구 배치, 소파의 위치, 테이블의 위치, 심지어 사모님께서 즐겨 피우는 향수 냄새까지, 라벤더와 제스민이 섞인 향,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나는 사모님을 똑바로 쳐다봤다. 혹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집이 제 친정집은 아니었을까요? 내 말에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사모님,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이 종이는 거실벽 사진 액자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인. 나는 다시 사진을 가리켰다. 저와 너무 닮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다. 사모님, 대답해 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이 집이 제 친정집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인은 누구입니까? 사모님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벌떡 일어났다. 여기가 당신 친정집이라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그냥 우리 집 파출부일 뿐이야. 사모님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손도 떨리고 눈빛도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모님,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제 아버지는 이 집의 회장님과 절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아원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고아원 원장님이 보내준 편지였다. 원장님께서는 제 친부모님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서를 따라 이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실벽에 사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인은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제 친언니입니다. 내 말에 사모님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사모님, 나는 그녀 앞에 섰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사모님은 저를 하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제사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든다고 모욕을 주셨습니다. 제가 무식하다며 비난했습니다. 내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하지만 사모님은 아셨을 겁니다. 이 집의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사모님 딸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모님은 저에게 언니의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나는 제사상을 가리켰다. 저를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제 언니의 제삿날, 제가 언니의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 사모님은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즐거우셨습니까? 내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다. 흑.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일으켜 세웠다. 사모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동안 제가 당했던 모든 모욕과 서름, 이제 갚아줄 차례입니다. 사모님이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복자씨, 아니 복자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뭡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사모님은 5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모님은 울부짖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모님,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제 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습니까?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사모님, 나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고아원 원장님이 보내준 문서들,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들, 모두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원래 제 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모님이 서류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셨습니다. 나는 재산 상속 문서를 가리켰다. 그리고 사모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모든 재산을 가로채신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저와 제 언니를 외면하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죠.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모님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사모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언니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사모님의 몸이 굳었다. 사모님께서 언니를 살해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사모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알게 된 후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모님은 언니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경찰 보고서를 펼쳤다. 당시 목격자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은폐하셨죠. 제가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에 사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언니의 죽음에 대한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쥐어주었다. 두꺼운 갈색 봉투. 그녀는 그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30년 전 사건 자료들이 가득했다. 목격자 진술서, 당시 현장 사진, 의문점들을 정리한 문서.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울부짖었다. 내가 그랬을 리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절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모님, 내 목소리는 냉정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모님은 언니를 살해하고 저에게는 언니의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온갖 모욕을 주며 저를 가지고 놀았죠.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하지만 이제 제가 사모님을 가지고 놀 차례입니다. 사모님이 나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사모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재산 상속 문서를 펼쳤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 집의 법적 소유자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 언니와 제가 상속인입니다. 언니가 돌아가셨으니 모든 재산은 제 것입니다. 사모님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복자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없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뭐라고? 사모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니, 이 집은 이제 제 집입니다. 나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내밀었다. 사모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모욕과 서름, 이제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모님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30년을 산 집이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이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았다. 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내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나섰다.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자는 박복자 씨입니다. 원 소유주는 박복자 씨의 어머니였고
어머니 사망 후 두 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장녀가 사망했으므로 모든 재산은 차녀인 박복자 씨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재산 또한 내 것이 되었다. 가구, 예금, 주식, 모든 것.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복자, 사모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감히 나를 내쫓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집의 사모님이야. 내깟 파출부가 감히 나를 내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쳤다. 나는 이대로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두고 봐. 하지만 나는 그저 싸늘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5년 동안 당했던 모욕들이 떠올랐다. 박복자 씨,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당신 나이 먹도록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아깝네요. 이제 그 모든 말들을 돌려줄 차례였다. 나는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사모님,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사모님께서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모욕과 서름, 이제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 이제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사모님께서는 이제 저의 하인이 되실 겁니다. 내 말에 사모님은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하인?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께서 저를 대했던 그대로 이제 제가 사모님을 대할 겁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사모님 선택하세요. 이 집에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사모님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유권 서류를 펼쳤다. 모든 것은 제 손에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제 저의 노예가 되실 겁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나를 쳐다봤다. 제발, 제발 나가게 해줘.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은 언니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대하게도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남으시면 제 하인으로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천천히 힘없이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봤다. 이제 그녀는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녀에게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수였다. 사모님, 나는 그녀를 불렀다. 아니, 이제는 사모님이 아니었다. 아니, 이제부터 당신은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주머니, 지금부터 이 집의 모든 살림을 저 대신 하세요.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이제 아주머니가 할 차례입니다. 나는 파출부 앞치마를 그녀에게 던졌다.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내야 할 겁니다. 만약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제가 당했던 그대로 돌려드릴 겁니다. 나는 사모님에게 내 파출부 일을 맡겼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모든 것을. 그녀는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안 돼. 안 돼. 나는 이 집의 사모님이야. 아닙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5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쌓인 분노. 나는 그녀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작정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했던 모든 모욕과 서름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내 노예가 되어야 했다. 일어나세요. 나는 명령했다. 그리고 이 앞치마를 입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받았다. 천천히 입었다. 한때 그녀가 나에게 시켰던 바로 그 앞치마. 아주머니, 나는 그녀를 불렀다. 지금부터 저녁 식사를 준비하세요. 최고급 재료로 제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겁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늘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 제가 예전에 사모님께 들었던 것처럼 나는 그녀의 말투를 흉내냈다. 정성 그 자체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만약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제가 당했던 그대로 돌려드릴 겁니다. 나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흑, 흑,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한때 고급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그녀. 이제는 파출부 앞치마를 입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청소를 하다 손이 거칠어지고, 빨래를 하다 허리가 아프고, 요리를 하다 화상을 입고, 모든 것을 겪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나의 노예였다. 30분 후, 그녀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놓았다. 먹어보세요. 먹어보라고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말투부터 고치세요. 드셔보세요. 라고 해야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드셔보세요. 나는 음식을 한 입 먹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맛이 없어요. 다시 만드세요. 하지만 다시 만들라고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예전에 그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이 복수를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복수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1년이 지났다. 언니의 제삿날이 다시 돌아왔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언니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바뀌었다. 아주머니, 나는 제사상 앞에 선 그녀를 불렀다. 이 제사상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을 다시 만졌다. 동쪽에는 과일, 서쪽에는 나물. 나는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홍동백서 조유리 씨. 이것도 몰라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나이 60이면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정말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내 언니 제사를 망치다니. 내가 미쳐요. 나는 사모님에게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똑같은 어조로, 똑같은 눈빛으로 그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복자야, 제발 다시 하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제대로 할 때까지.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나의 노예였다. 나는 이 복수를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복수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그녀를 깨웠다. 일어나세요. 청소 시간입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나는 그녀에게 매일같이 파출부 일을 시켰다. 아침에는 청소, 오전에는 빨래, 오후에는 요리, 저녁에는 설거지.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렸다. 복자야, 제발 이러지 마. 나는 내 아버지의 부인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인?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언니를 죽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녀가 나에게 했던 모든 모욕과 서름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아주머니, 이 걸레질은 뭐예요? 여기 먼지 그대로잖아요. 다시 하세요. 아주머니, 이 빨래는 뭐예요? 구김이 가득하잖아요. 다시 하세요. 그녀는 점점 말라갔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다. 머리는 완전히 희끗해졌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한때 고상하고 우아했던 그녀. 이제는 초라한 파출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수였다. 그녀는 이제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요리를 하다 손을 베었다. 아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일 계속하세요. 하지만 피가 상관없어요. 일하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복수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었다.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언니의 원수를 갚았고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삶을 되찾았다. 박복자 씨, 변호사가 나를 불렀다.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다니.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저도 여러 재벌가와 일해봤지만 회장님처럼 강단 있는 분은 처음 봅니다. 변호사의 칭찬. 하지만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텅 빈 것 같았다. 사모님을 철저히 응징했다. 모든 재산을 되찾았다.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 30년 만에 내 삶을 되찾았다. 하지만 내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 오랜 분노는 허탈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회장님? 변호사가 내 얼굴을 쳐다봤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나는 거실벽에 걸린 언니의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아름답게 웃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밝은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내가 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시작한 것은 언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언니는 내 복수를 원했을까? 언니는 과연 이 모든 것을 보며 기뻐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사모님을 이 집에서 내쫓고 그녀를 예전의 나처럼 비참한 파출부로 만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했던 모든 모욕을 그대로 돌려받았다.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고 얼굴이 늙어갔다. 나는 그녀를 보며 통쾌함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했다. 복수가 끝난 후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언니의 죽음을 통해 얻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회장님, 이제 이 집은 완전히 회장님 소유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그리고 회장님,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까지 총액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제 61세다. 인생의 대부분을 파출부로 살았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하대받으며 살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인지 알 수 없었다. 회장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힘드시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수 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으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모님의 초라한 모습도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나는 언니의 방에 들어갔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방. 먼지가 가득했다. 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책상, 침대, 옷장. 나는 언니의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언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잘한 걸까요? 제가 복수한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인지 알 수 없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2년이 흘렀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나는 언니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했다. 언니가 좋아했던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책상 위에 일기장, 옷장 속 원피스, 화장대 위에 향수병,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나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보았다. 낡은 옷을 입고 힘없이 걸어가는 여인. 등이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그녀는 사모님이었다. 아니, 이제는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늙은 여인일 뿐이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명품 한복도 고급 가방도 우아한 자세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나를 발견했다. 그 순간 놀라서 황급히 몸을 피했다. 아주머니, 나는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주머니, 저예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나에게 온갖 모욕을 주었다. 5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언니를 죽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아니,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아주머니,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동안 제가 사모님께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사모님을 파출부로 만들고 모욕을 주고 괴롭혔던 모든 일들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제가 사모님께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계속 말했다.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내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다. 복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울었다. 흑, 흑.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는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증오로 불타올랐던 내 마음, 그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주머니,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정말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용서했어요.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사모님을 다시 이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이 집에서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사모님은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다. 나는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언니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다. 언니의 죽음은 나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그 슬픔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니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언니의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아름답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미소였다.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이제 제가 언니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갈게요. 언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제가 대신 이뤄줄게요. 언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언니와 함께 살아갈게요. 나는 언니의 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찼다. 나는 이제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